정부는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대출 문턱이 높아진 뒤에도 서울 집값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두 번이나 대출을 막았는데 왜 집값은 다시 오른 걸까요? 이번 규제를 이해하려면 세 가지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LTV, DTI, DSR입니다. 먼저 LTV는 집값을 기준으로 대출 한도를 정합니다. 10억 원짜리 집에 LTV가 40%라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최대 4억 원입니다. DTI는 내 소득으로 주택대출을 감당할 수 있는지 봅니다. 주택대출의 원리금과 다른 대출의 이자 부담을 계산합니다. DSR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주택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자동차 할부까지 포함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소득과 비교하는 겁니다. 정리하면 LTV는 집값, DTI는 주택대출 부담, DSR은 모든 빚을 봅니다. 그런데 이번 규제는 이 계산 위에 대출 천장까지 만들었습니다. 2020년 627 대책으로 수도권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수도권 생애 최초 구매자의 LTV도 80%에서 70%로 낮아졌습니다. 주담대를 받으면 6개월 안에 전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자 정부는 11호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는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최대 2억 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은 규제 지역으로 묶였습니다. 일반 무주택자의 LTV는 70%에서 40%로 낮아졌습니다. 스트레스 DSR도 강화됐습니다. 은행이 실제 금리보다 더 높은 금리를 가정하면서 정책상 한도가 6억 원이어도 실제 대출은 더 적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집값을 보고 한 번 자르고 소득과 빚을 보고 다시 자르고 정책의 천장으로 마지막 한 번을 더 자르는 구조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대출부터 막았을까요? 정부가 걱정한 것은 집값만이 아닙니다. 집값과 함께 늘어나는 가계부채도 문제였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사람들은 마음이 급해집니다.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며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 늘면 시장에 구매력이 생깁니다. 구매력이 커지면 집값은 다시 올라갑니다. 오른 집값을 본 사람은 또다시 대출을 받습니다. 대출이 집값을 올리고 오른 집값이 다시 대출을 부르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이 순환부터 끊으려고 한 겁니다. 가계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면 가계의 소비 여력도 줄어듭니다. 금리가 오르거나 집값이 떨어지면 금융시장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집을 더 지으면 되지 않을까요? 문제는 시간입니다. 아파트는 계획부터 입주까지 수년이 필요합니다. 반면 대출 규제는 빠릅니다. 오늘 발표하면 내일 은행 창구가 달라집니다. 정부가 대출을 선택한 이유는 가장 좋은 방법이어서가 아닙니다. 가장 빠르게 시장의 구매력을 줄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대출을 막자 집값도 정부 뜻대로 움직였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효과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규제 직후에는 거래가 줄고 집값 상승폭도 둔화됐습니다.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었으니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627 대책 직후 서울 아파트 상승폭도 낮아졌습니다. 처음에는 규제가 먹히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하지만 거래 감소와 가격 하락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대출이 막힌 매수자는 집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격이 내려가거나 규제가 풀리길 기다렸습니다. 집주인도 원하는 가격을 받지 못하면 매물을 걷어들였습니다. 사는 사람은 기다리고 파는 사람은 가격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거래는 줄었지만 가격표는 그대로 남았습니다. 첫 번째 규제의 효과가 짧게 끝나면서 정부는 두 번째 규제를 꺼냈습니다. 627 대책으로 충분했다면 11호 대책은 필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규제 이후에도 수요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른 가격대와 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에 밀려난 수요는 과연 어디로 향했을까요? 11호 대책은 비싼 집의 대출을 더 많이 줄였습니다. 25억 원이 넘는 주택은 최대 2억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현금이 충분하지 않다면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비싼 집을 보던 수요는 완전히 사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5억 원짜리 집을 못 사면 15억 원짜리 집을 봅니다. 강남이 어렵다면 마포나 성동을 봅니다. 그곳도 오르면 강북과 서울 외곽으로 이동합니다. 서울이 어렵다면 경기도로 넘어갑니다. 비싼 집의 문을 닫자 더 싼 집 앞에 줄이 생긴 겁니다. 이것이 풍선 효과입니다.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안의 공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쪽으로 이동해 그 부분을 부풀립니다.
주택 수요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막는다고 결혼과 독립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서울에 살아야 하는 수요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집을 포기하기보다 대출 한도에 맞는 집을 찾았습니다. 실제 거래도 낮은 가격대로 이동했습니다. 2025년 10월 하반기에는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15억 원 이하 주택의 비중이 64.6%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12월에는 81.5%, 2026년 2월에는 87.2%까지 높아졌습니다. 서울 아파트 거래 10건 중 약 9건이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가격대에 몰린 겁니다. 비싼 집에 대출을 줄이자 사람들이 집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대출이 가능한 가격대의 집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규제는 수요를 없애지 못했습니다. 수요가 향하는 가격대와 지역을 바꾼 겁니다. 그렇다면 대출을 2번이나 막았는데도 서울 집값은 왜 계속 오른 걸까요? 2026년 7월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간 0.3% 올랐습니다. 직전 주의 0.27%보다 상승폭도 커졌습니다. 대출을 2번이나 막았는데도 서울 집값은 다시 오른 겁니다. 그 이유는 집값을 올리는 원인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부족합니다. 입주 물량은 줄어들고 공사비는 올랐고 재건축과 재개발은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도 전년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금리와 시중 유동성도 집값에 영향을 줍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빠른 대출 규제에 집중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는 시장에서 빠르게 줄었습니다. 반면 집주인은 급하게 팔 이유가 없었습니다. 매물이 줄어든 상황에서 높은 가격의 거래가 이어지면 주변 집주인도 호가를 다시 올립니다. 거래는 많지 않은데 가격은 오를 수 있는 겁니다. 공급은 부족한데 대출이 필요한 매수자만 줄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사라진 것은 집값 상승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구매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은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집을 사지 못한 사람이라도 주거시장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계속 어딘가에서 살아야 합니다. 매매가 막히면 전세에 남습니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면 월세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전세와 월세 시장도 공급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4월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약 15,00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수준입니다. 전세 매물은 줄었는데 집을 구하는 사람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세입자의 선택지는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전세 가격이 오르면 일부 세입자는 월세로 이동합니다. 실제로 2026년 들어 서울 아파트 임대차 계약의 절반가량이 월세였습니다. 결국 매매를 포기한 사람은 전세와 월세 시장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도 저렴한 집을 찾기는 어려워졌습니다. 집을 못 사게 한다고 주거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매매 부담이 전세와 월세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번 규제로 집을 사기 가장 어려워진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불리해진 사람은 현금이 부족한 무주택자입니다. 대표적으로 청년과 신혼부부가 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소득이 늘 가능성은 있지만 당장 모아둔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막 결혼한 신혼부부 두 쌍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부부의 합산 연봉은 비슷하고 대출을 갚을 능력도 비슷합니다. 하지만 모아둔 현금은 다릅니다. 한 부부는 현금 2억 원이 있고 다른 부부는 현금 7억 원이 있습니다. 대출 한도가 충분할 때는 두 부부 모두 비슷한 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 한도가 줄어들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현금 7억 원을 가진 부부는 대출이 적게 나와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반면 현금 2억 원인 부부는 살 수 있는 지역부터 달라집니다. 서울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밀리고 더 작은 집이나 더 오래된 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마저 어렵다면 전세와 월세에 남아야 합니다. 같은 소득과 같은 상환 능력을 가져도 보유 현금에 따라 선택지가 갈리는 겁니다.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소득은 있어도 현금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나 기존 자산이 없다면 대출 의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대출 한도까지 줄어들면 내 집 마련 시점은 더 늦어집니다. 결국 이번 규제는 소득이 없는 사람만 막은 것이 아닙니다. 소득은 있지만 아직 자산을 만들지 못한 사람을 먼저 막았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청년과 신혼부부, 실제로 거주하려는 무주택자도 투기 수요와 함께 묶인 겁니다. 반대로 이미 자산을 가진 사람은 대출이 적어도 집을 살 수 있습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상환 능력보다 보유 현금이 중요해집니다. 집값 경쟁을 막으려던 정책이 현금 경쟁으로 바뀐 겁니다. 대출 규제가 아무 효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 시장 과열을 단기적으로 식히는 효과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늘면 경제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집값이 급등할 때 대출을 그대로 둘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책 목표를 구분해야 합니다. 대출 규제는 가계부채를 줄이는 정책입니다. 공급 확대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정책입니다. 두 정책의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정부는 가장 빠른 수단에 더 크게 의존했습니다. 돈만 줄이고 집을 늘리지 않으면 수요는 더 싼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매매에서 밀려난 사람은 전세와 월세에 남습니다. 따라서 대출과 공급 정책은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에 사업 기간도 줄여야 합니다. 서울에만 수요가 몰리지 않도록 교통과 일자리도 분산해야 합니다. 실수요자와 투자 수요를 똑같이 막는 방식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 집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는 보유 현금뿐 아니라 소득과 상환 능력도 충분히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여러 채를 사거나 짧은 기간에 되파는 수요는 더 강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사다리를 끊기보다 투기 수요를 골라내는 겁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대출 규제를 한 번 더 강화하는 일이 아닙니다. 집값을 잡으려는 정책인지 가계부채만 줄이려는 정책인지 목표부터 다시 분명히 해야 합니다. 집값을 잡는 정책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출 사다리를 먼저 치우면 집값보다 사람이 먼저 밀려납니다. 집값은 낮추지 못한 채 내 집 마련의 자격만 현금으로 바꾼 것은 아닌지 이제는 다시 따져봐야 합니다.